강남 번화가 오후 2시경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고급 명품관 앞이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쇼핑백을 든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이 거리는 언제나 화려하고 활기찼죠. 그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살 소녀 수비는 손에 든 작은 꽃다발을 꼭 안고 명품관 입구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이곳에서 꽃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던 수빈에게는 이 거리가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낡은 분홍색 원피스에 구멍이 난 운동화, 그리고 며칠째 제대로 씻지 못해 더러워진 얼굴이었지만 수빈의 눈만큼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어요. 명품관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수빈에게는 다른 행성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들과 화려한 실크 드레스, 그리고 우아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꿈속 장면처럼 펼쳐져 있었죠. 수빈은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런 곳에서 한 번이라도 쇼핑을 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꽃 사세요. 예쁜 장미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빈을 못 본 척하거나 불편한 표정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수빈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명품관에서 우아한 모습의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최 회장이라 불리는 그분은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와 품격 있는 차림새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계셨죠. 운전기사가 모시고 온 벤츠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수빈의 시선이 최 회장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독특한 자개 팔찌가 햇빛에 반짝이며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개 조각들이 만들어내는 무지갯빛 광채가 수빈의 눈을 사로잡았죠. 그 팔찌를 본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 엄마 건데요? 수빈의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수빈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관 앞을 지나던 쇼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어 이 상황을 촬영하려 했고 또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가까이 다가왔죠. 최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수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팔찌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지, 아가야? 최 회장이 부드러우면서도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빈은 눈물이 글썽글썽한 채로 최 회장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작은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요. 우리 엄마가 항상 차고 다녔던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 팔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특별한 사람이 만들어준 거라고. 명품관의 경비원과 직원이 급히 나와서 수빈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자꾸 여기서 구걸을 해서 지금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잠깐. 최 회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손을 들어 직원을 제지했어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간절한 표정이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수빈은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이 팔찌는 할머니께서 주신 거라고. 엄마는 이 팔찌를 손에서 절대 안 뺐어요. 잠잘 때도 목욕할 때도 아플 때도 항상 차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걸 보면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난다고. 최 회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아가야, 이 팔찌는 할머니가 오래전에 고아원 자선 바자회에서 샀단다. 몇 년 전 일이야. 거기서 여러 물건들이 나왔는데. 고아원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작은 어깨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였다고.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동정적인 시선들이 수빈에게 쏠렸어요. 최 회장은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이 소녀에게서 눈길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수빈은 코끝이 빨갛게 되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이 팔찌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줬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다고. 엄마는 그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최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오래전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10년 전 아들이 사랑했다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니?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서하연이요. 서하연이라고 했어요. 수빈이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이름을 부를 때 웃으면서 불렀어요. 수빈아, 우리 예쁜 수빈아. 그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하연. 그 이름은 10년 전 아들과 관련된 아픈 기억 속에 깊이 묻혀있던 이름이었어요. 서하연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최 회장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아들 민준이 사랑했다던 그 여자,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져야 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최 회장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소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아가야, 할머니와 함께 밥 먹을래? 따뜻한 곳에서 엄마 이야기를 더 들려주렴. 수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랑 같이 밥 드실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최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김 기사,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가자. 고급 한정식집의 개별룸에서 수빈은 처음 보는 화려한 음식들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터라 배가 고팠지만 너무 좋은 음식들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어요. 많이 먹어, 아가야. 최 회장이 수빈의 그릇에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했지? 수빈은 입에 밥을 넣고 꼭꼭 씹으며 대답했어요. 3년 전이에요. 그때 저는 7살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처음엔 장 보러 나간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도록 안 돌아오셨어요. 최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남겨졌다니.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처음엔 이웃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셔서 나중에는 고아원에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혼자 지낸 거구나. 최 회장은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따뜻해졌어요. 수빈은 잠깐 멈춰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를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엄마가 가끔 말했거든요. 세상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머니를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최 회장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구나. 네, 엄마는 가끔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이제 만날 수 없다고. 그 사람의 가족도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다고. 수빈이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최 회장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서하연. 정말 그 서하연이 맞는 건가? 그렇다면 이 아이는 혹시. 아가야,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니?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빈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저를 많이 사랑했지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다고. 그래서 저는 아빠 얼굴을 모르거든요. 최 회장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민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서하연이 임신 중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집안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죠. 최 회장은 수빈과의 식사를 마친 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수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맑은 눈빛과 순수한 미소가 돌아가신 아들 민준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회장은 신뢰할 만한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하연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조사해 주세요.
3년 전 실종된 여성이고 수빈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편 최 회장의 집에서는 며느리 윤소정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윤소정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항상 집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왔어요. 남편마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위축되어 지냈죠.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표정이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윤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윤소정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소정아, 민준이와 사귀던 서하연이라는 여자 기억나니? 윤소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여자 얘기를 하세요? 오늘 그 여자의 딸을 만났어. 수빈이라는 아이야.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윤소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당시 윤소정은 시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 여자 딸이요? 서하연은 사고로 죽지 않았나요? 윤소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3년 전까지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고 하더구나. 최 회장은 윤소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윤소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찻잔을 들려다가 놓쳤을 정도였죠.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사고로. 소정아, 너 뭔가 아는 게 있는 거 아니니?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윤소정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내심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0년 전 그 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당시 서하연이 민준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소정은 집안의 명예를 위해 서하연을 찾아갔었어요. 돈을 주며 멀리 떠나라고 했지만 서하연은 거절했었죠. 그 후 윤소정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서하연이 자주 다니던 길에서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작했었거든요. 하지만 서하연은 죽지 않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윤소정은 병원 관계자에게 거액을 주고 서하연이 죽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게 했었죠. 설마 그 여자가 살아있었다는 건가? 윤소정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은 사설탐정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하연 씨는 3년 전 재차 교통사고를 당해 실종 처리되었고 수빈이라는 딸이 혼자 남겨진 것이 맞습니다. 그럼 서하연은 정말 죽은 건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신을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최 회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 수빈이 더욱 불쌍해졌죠. 윤소정은 이 대화를 문 뒤에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든 멀리 보내야 해. 윤소정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후 최 회장은 수빈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설탐정의 조사 결과만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수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그 이상한 친밀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최 회장은 수빈이 지내고 있는 임시 보호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수빈은 최 회장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며칠 사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빈이 많이 좋아졌구나. 최 회장은 수빈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단다.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유전자 검사요? 수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응, 할머니와 수빈이가 정말 가족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최 회장이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수빈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할머니가 정말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려던 그날 윤소정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소정아, 너는 왜 여기에? 최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병원에 가신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함께 계시네요. 윤소정의 눈빛이 수빈을 향해 차갑게 변했어요. 윤소정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 아이와 검사를 하실 생각이세요?
길에서 주워온 아이와요? 주워온 아이라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최 회장이 언성을 높였어요. 어머님, 이 아이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윤소정은 계속해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수빈은 윤소정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들었어요. 저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윤소정은 병원 관계자에게 슬쩍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후 검사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 가능하지요? 다음 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소정은 계속해서 수빈을 의심하라고 최 회장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소정아, 너는 왜 그 아이를 그렇게 싫어하니? 최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너무 쉽게 믿으시는 것 같아서. 윤소정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윤소정은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실 직원에게 더 많은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음성으로 조작해 주세요. 절대 양성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인데요. 직원이 망설였어요. 돈은 더 드릴게요.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윤소정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한편 최 회장은 집에서 혼자 수빈이 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최 회장은 확신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아이는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민준아, 내가 남긴 아이가 맞다면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최 회장은 돌아가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윤소정의 방해 공작은 계속되고 있었고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한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회장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윤소정 몰래 혼자서 수빈과 함께 갔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최 회장은 크게 실망했지만 이상하게도 수빈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희가 가족이 아니에요? 수빈이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수빈이가 진짜 가족이란다. 최 회장이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수빈은 최 회장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윤소정은 못마땅했지만 최 회장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수빈은 넓고 화려한 집이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한밤중 수빈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엄마, 엄마. 최 회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수빈아, 무슨 일이야? 괜찮니? 수빈은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꿈을 꿨어요. 그날 일이 기억났어요. 그날, 어떤 날 말이니? 최 회장이 수빈을 꼭 안아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그날이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무서웠어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최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수빈아, 엄마가 잠깐 나가야 하는데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라고. 그런데 엄마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였어요. 수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디로 간다고 했니? 모르겠어요. 그런데 꿈에서 봤어요. 엄마가 큰 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색 차가 엄마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빈의 몸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빈아, 그 꿈에서 엄마와 말다툼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어요. 넌 절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라고. 수빈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최 회장이 문을 열어보니 윤소정이 서 있었습니다. 소정아, 너 뭐하고 있는 거니? 최 회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윤소정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아이가 악몽을 꾼 모양이네요. 최 회장은 윤소정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다음 날, 최 회장은 다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서하연의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목격자가 있었는지, 블랙박스 영상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상점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뭔가를 가져갔어요. CCTV에 찍힌 모습인데 윤소정 씨와 닮아 보입니다. 최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윤소정이 서하연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날 밤 최 회장은 윤소정을 불러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소정아, 3년 전 서하연의 사고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니? 윤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블랙박스 영상을 봤어. 내가 사고 현장에 있었더구나. 윤소정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최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윤소정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윤소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소정아, 정직하게 말해. 서하연의 사고와 너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니? 최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윤소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정확히 말해봐. 최 회장이 소리쳤어요. 윤소정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서하연이 민준 오빠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저는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서하연에게 돈을 주고 멀리 떠나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고를 만들었어요. 윤소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소정을 내려다보았어요. 너가 사고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다치게 해서 겁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의식불명이 되었고 저는 무서워서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죽었다고 거짓 신고를 하게 했어요. 윤소정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서하연은 살아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수빈이와 함께 살 수 있었던 거고. 최 회장의 주먹이 떨렸어요. 네. 하지만 3년 전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수빈이를 데리고 이 동네 근처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또 무서워졌어요.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봐. 그래서 또 사고를 냈다는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윤소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블랙박스를 가져간 것도 증거를 없애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너는 사람을 2번이나 죽이려 했어. 최 회장이 소리쳤어요. 우리 손자 며느리를, 그리고 내 손녀를 고아로 만들었어. 수빈이 계단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줌마가 우리 엄마를... 수빈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소정은 수빈을 보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빈아, 아줌마가 잘못했어. 최 회장은 윤소정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면서 사람을 죽였다. 그게 명예냐? 그게 우리 가문이 추구하는 가치냐? 어머님, 저는 정말 집안을 위해서...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너는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가 죽고 나서 서하연과 그 아이가 나타나면 내 입지가 위험해질까봐 그런 거지. 윤소정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거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자수해. 내가 한 일을 모두 고백하고 죗값을 치러.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윤소정이 최 회장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용서? 최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서하연에게 용서를 빌어. 그리고 수빈이에게도. 내가 아니라. 그 순간 최 회장은 수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수빈아, 이제 할머니가 확실히 알겠다.
너는 우리 민준이의 딸이야. 할머니의 손녀가 맞아. 윤소정이 짐을 싸서 집을 떠난 후 최 회장의 저택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아픔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수빈의 손을 꼭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많은 일을 겪은 후라 말이 없었죠. 할머니.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최 회장은 수빈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10년간 품어왔던 그리움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럼 우리 예쁜 손녀. 할머니가 이제부터 수빈이를 지켜줄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드디어 돌아온 거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최 회장은 수빈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 안에서 수빈은 마치 엄마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 역시 오랫동안 비어있던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수빈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단다. 최 회장이 말하며 수빈을 이끌고 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서하연의 사진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하얀 국화와 수빈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수빈은 엄마의 사진을 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빈이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드리자꾸나. 최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둘은 함께 엄마 앞에 절을 했습니다. 수빈은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주세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그 할머니가 맞았어요. 제사를 마친 후 최 회장은 서랍에서 자개 팔찌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날 명품관 앞에서 수빈이 알아본 그 팔찌였어요. 수빈아, 이제 이 팔찌는 내 것이야. 엄마가 차고 있어야 했던 거니까. 수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 이건 우리 가족의 보물이니까. 앞으로는 수빈이가 소중히 간직해야 해. 최 회장이 정성스럽게 수빈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어요. 팔찌가 손목에 차여지는 순간 수빈은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그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그 누군가가 할머니였다는 것을 알겠었죠. 할머니, 엄마가 항상 이 팔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거였구나. 수빈이 말했어요. 최 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도 서하연이를 많이 그리워했단다.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우리가 그 아이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서. 그날 저녁 수빈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쁜 침대와 옷장, 그리고 책상까지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고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수빈은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았어요. 자개가 만들어내는 무지갯빛이 달빛에 반사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집에 왔어. 할머니가 있는 진짜 집에 말이야. 수빈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셔. 엄마가 그리워했던 이유를 알겠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엄마 고마워. 최 회장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녀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아픔 많았던 과거는 뒤로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갈 따뜻한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거죠.